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셨을 겁니다. 제가 왜 첫 번째 강연을 은을 했는지. 자, 그래서 이 대항해 시대는 결국은 은의 시대입니다. 은의 시대죠.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에서 만들어진 그 스페인 은화를 가지고 스페인이 전 세계의 대항해 시대의 이제 리더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이나 아니면 저의 지난 강연을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항해 시대 진정한 왕자는 네덜란드였죠. 네덜란드.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자, 오케이. 스페인은 볼리비아에서 은을 캐냈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들의 원하는 그 화폐를 찍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도 어떤 식으로든 이 다량의 은을 확보했어야 된단 말이죠. 과연 네덜란드는 어디서 이 은화를 구해냈을 수 있었을까요? 자, 네덜란드의 동남아시아의 거점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 보시면 19세기까지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가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아시아 무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이와미 은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이와미 은강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은 생산량은 전 세계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시 은광과 일본의 이와미 은광이 대항해 시대 은의 공급의 쌍두마차였던 것이죠. 그런데 네덜란드는 일본과 독점 거래를 했어요. 당시에 일본은 에도 시대였고 에도 시대에는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네덜란드하고만 무역을 했어요. 즉 일본에서 생산되는 은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네덜란드가 독점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대항해 시대를 양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전 세계 대항해 시대를 양분하는 사이에 항상 뒷전에 밀려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항해 시대의 왕자는 네덜란드였습니다. 영국이 아니었어요. 영국은 항상 네덜란드에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언젠가는 네덜란드나 스페인을 물리치고 해양 강국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야망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영국도 여기에 끼고 싶으면 은을 어디선가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은을 얻어내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된 이와미 은광이 수출한 곳이 또 어디냐면 바로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당시에 명나라에서 청나라까지 걸친 그러한 시기였는데 많은 양의 은들이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많은 은이 생산이 되었겠죠. 그때 중국에서 사용됐던 그런 화폐는 마제은이라고 합니다. 왜 마제은이라고 하면은 그 모양이 말발굽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모양을 보고 이제 마제은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뭐 소, 중, 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제은을 이제 집집마다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 역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마제은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원나라입니다. 원나라의 최초로 마제은이라는 것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명나라로 가면서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명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은의 수요가 늘어났던 이유는 뭐냐면은 명나라에서 그 세금을 은으로만 받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은들이 다 명나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청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청나라로 바뀌고 나서도 중국 사람들의 은에 대한 그러한 집착은 축제를 하는, 그러니까 집안의 재산을 모으는 방식으로서의 이 마제은을 쌓아놓는 이러한 것들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집집마다 은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국은
만약에 영국이 어떤 식으로든 중국에 있는 은들을 다 끌어낼 수만 있다면 그 양으로 보건대 스페인이나 네덜란드와도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충분한 그러한 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적어도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은을 다 끌어낼 것인가. 네, 중국 집안에 있는 금들을 어떻게 다 영국으로 끌어올 것이냐, 이것이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1780년에 이제 처음으로 청나라와 무역 거래를 시작합니다. 원래 청나라가 명청 시대를 거치면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로 이제 세워지면서 한동안 이제 그 무역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사실상 닫아놓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청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과 이제 무역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회를 잡은 것이 바로 영국 동인도회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설명했지만 영국의 목표는 청나라, 중국 사람들 집에 있는 중국의 가정마다 있는 이 마제은을 이제 가져오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이걸 가져올 것인가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도와의 삼각 무역이 됩니다. 네. 곧바로 영국이 청나라의 물건을 사고 팔아서 그것을 마제은을 빼서로 지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중간에 끼고 삼각 무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 인도에다가 뭐를 파냐면은 면직물을 팝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게 원래 인도 식민 이제 그 인도는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도로부터 굉장히 많은 면직물들이 영국으로 수입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이제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방직 공장이 생기면서 영국에서 생산되는 면직물, 옷의 가격이 인도에 생산된 것보다 훨씬 싸졌어요. 역수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국에서의 그 공장들이 생산하는 다량의 면직물들이 인도로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인도에서는 그 면직물에 대한 값을 직접 영국에 주질 않아요. 그 돈을 어디다가 주냐면은 청나라에게 주게 됩니다. 어떻게? 뭐로? 바로 아편이죠.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영국 동인도에서는 인도의 그 넓은 땅에다가 아편을 잔뜩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 삼각무역은 영국은 인도에게 면직물을 떠넘기고 뭐 대량 수출을 하고 인도는 아편을 청나라에 또 대량으로 또 인도하고 그리고 청나라는 그 아편을 받아서 받은 대금을 은으로 지불하는 이러한 사실은 은도 있지만 차도 있었지만 은과 차가 있었죠. 네, 당시에 청나라에서 영국으로 가는 대표적인 상품은 차였습니다. 차.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차가 인기가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비하인드에는 그 이면에는 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직물, 아편, 은 이러한 삼각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소심하게 그래서 왜냐하면 아편의 위험성은 청나라도 중국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냥 처음에는 단순히 대금 결제하는 방식으로 아편이 수입이 됐는데 나중에는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편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아편에 대한 수요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아편 거래가 주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되죠. 그게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아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아편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청나라가 완전히 쇠락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이 홍콩을 100년 동안 조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이면에는 아편은 결국 표면적인 도구일 뿐이고 그 이면의 동기, 왜 그렇게 영국이 집요하게 중국을 점령하고 싶었을까, 중국의 경제를 침투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중세시대, 대항해 시대의 은을 확보하는 그러한 동기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